네, 가치 성장 비즈니스 가성비 전략. 오늘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조금 높은 데서 한번 우리 시장을 한번 조감해 볼까 합니다. 손현정 앵커도 함께합니다. 이코노미스트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센터장님이 편해요. 그냥 센터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증시의 영원한 센터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아니 최근에 다른 이렇게 뭐 제가 봐서는 한국경제 채널이었던 것 같은데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요약본을 살짝 봤는데 우리 이종우 센터장님께서 얼핏 이 정도면 이제 더 밀려도 예. 견딜 수 있는 레벨까지는 왔다. 제가 제대로 들었습니까? 예, 그 앞에 한 개 정도의 전제 조건이 전제 조건이 있구나. 예. 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금융위기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금융위기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네. 않는다면, 또 내지는 하반기를 포함해서 경기가 엄청나게 크게 둔화돼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2, 3% 정도 나오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에서 주가는 그렇게 크게 많이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비율을 예. 갖고 가시는구나. 네. 그렇게 보는 거는요. 일단은 아무튼 보면 주가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주가가 코스피가 2250포인트 정도였거든요. 이번에 네. 많이 하락할 때가 255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300포인트 정도 차이 정도 밖에 안 나는 정도까지 하락을 좀 했죠. 네. 근데 이제 그 300포인트 정도는 그동안에 뭐 워낙 많은 거를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효과 정도는 일단 봐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도 어느 정도는 좀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2018년도에 주식시장이 2017년도 말에 2,600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2018년도에 기업이익이 거의 한 50% 정도 감익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때에 최종적으로 많이 내려갔을 때에 비율이 고점에서부터 따져서 한 27%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사실 2018년 그 한 2월부터 시작했던 그 하락장도 굉장히 아팠어요. 그렇죠. 굉장히 아팠죠. 예,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한 23%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할 만한 폭 이게 이제 그렇게는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일반적인 형태라고 하면 네. 뭐 주가가 크게 많이 이렇게 밀리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 위기나 또는 뭐 생각보다도 훨씬 더 경기가 둔화가 심하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1990년서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그 조정을 하고 했던 걸 보면 네. 우리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고점에서부터 따져서 한 30% 정도 하락했다. 이거는 없어요. 그냥 20%대 아니면 40%대. 20%대는 그냥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경기가 좀 둔화되고 그다음에 금리도 좀 올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기업이익이 한 20% 정도 이렇게 감익을 하고 그러면 그냥 한 20%대 이렇게 하락을 하고요. 그 대신에 뭐 그 금융위기가 난다던가 그다음에 또 뭐 외환위기가 난다던가 좀 세게 맞았다 싶으면 이렇게 그냥 내외에서 엄청난 이렇게 일이 한번 벌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한 40%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그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 요거를 감안하게 되면 당장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틀 동안의 나스닥 흐름을 보면은 좀 안정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뉴욕주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시각은 많은 것 같습니다. 연초 이후에 나스닥이 한 30% 넘게 빠졌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지금 조금씩 올라오면서 한 10%대 하락에 조금 더 선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미증시와 우리 증시와의 동조화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제 동조화는 한 4월 정도까지 뭐 길게 보면 5월 초순 정도까지 해가지고 끝이 난 거고요. 이제서부터는 서로 다른 형태로서 움직인다. 미국장 오른다고 꼭 오른다는 보장이 뭐 없다? 그것도 아니고 또 빠진다고 미국 나스닥이 더 빠진다고 해서 아니다. 우리 시장이 더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형태로서 간다라고 봐야 되죠.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미국 주식시장,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를 같이 놓고 생각해 보면 나스닥은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테슬라 같은 경우가 1,200달러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내려갔을 땐 620달러 정도까지 맞아요. 내려갔잖아요. 네. 잠깐 반등을 했다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의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그럼요. 대비 네, 반토막 아니라 뭐 60%, 70%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생각해 보면 반토막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코로나19 나고 바로 그 시점에 그 테슬라 주가가 $70였습니다. 그랬죠. 그게 $1,200까지 올라간 거기 때문에 거의 18배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중에 일정하게 어느 정도 사라진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거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근데 성장성이라고 하는 건 한 번 반영을 하는 거지, 한 번 반영했다가 그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또 반영을 하고 이러는 건 없어요. 물론 네. 기업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다른 형태가 되면 또 다른 형태의 네. 성장성을 감안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테슬라처럼 똑같은 형태가 또 앞으로 이게 성장이 좋아 이러면서 또 움직이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빅테크 기업들의 형태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미국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다라고 해서 꼭 하락하는 건 아닐 텐데 예를 들어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예. 2000년도에 IT 버블이 터졌잖아요. 네. 그 당시에 미국 시장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높을 때였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환위기가 나고 세계 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눈을 뜨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도 야 우리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2000년도 4월 달에 IT 버블이 터지면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 4월 달서부터 10월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대략 한 960에서부터 시작해서 50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고 그다음에 나스닥이 505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800 정도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0개월 동안 옆으로 박스권을 그리다가 예. 그다음에 2001년도 9.11 테러가 나고 주가가 잠깐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올라가서 1000포인트 부근까지 다시 회복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옆으로 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락해서 2000년도 10월 달 대비해서 거의 50%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시점을 지나면 그때서부터는 동조화가 깨지면서 다른 형태로서 움직이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이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나스닥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한번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 빅테크 기업들을 이제 좀 이원화시켜서 좀 생각을 하셔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A 그룹, B 그룹으로서 나눠야 되는데요. A 그룹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이런 기업들로서 아하. 기업들이고 B 그룹은 아마존, 그다음에 뭐 테슬라 이런 기업들로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예. A 그룹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 기업이 얼마나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는 걸 다 보여줬고 앞으로 10몇 년 동안에 걸쳐서 봤을 때 그 어떤 세 개의 기업도 이 기업들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지금까지도 보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은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테슬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을 과다하게 반영을 했거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거나 이런 주식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그냥 빅테크다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따라가실 게 아니라 네. 빅테크도 그걸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형태로서 좀 그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빅테크 기업도 이원화 예. A와 B 예. 지금 제가 제대로 감을 잡고 있습니까, 센터장님? 메타 같으면 B죠. 예, 일단은 제대로 알고 넷플릭스도 있네요. B고요. 넷플릭스도 B다. 예, 그러니까 A 그룹에 속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냥 보면 뭐 구글 그다음에 또 저기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정도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이종호 센터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때로는 패널로 때로는 진행자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나옵니다만 저는 아까 조금 섬뜩했던 제목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코로나 전에 70불 하던 게 1200불까지 갔다가 지금 뭐 600불까지 왔다고 해서 이게 더 떨어진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 대목에서 지금 제가 테슬라 주주는 아니지만 예. 제 딸이 주주지만 예. 야 우리 주주분들 들으시면 정말 서운하시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종호 센터장님이나 제가 가끔씩 욕먹는 이유가 있구나. 예. 서운한 거는 사실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000년도를 비롯해서 성장주들이 떨어질 때 얼마나 심하게 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모두 다 봤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1200를 올라갈 때도 네. 이게 과연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높은 성장성을 주고 높은 가격을 주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했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2019년, 2018년도에 우리가 테슬라를 놓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 회사는 이제 몇 개월 정도 지나면 현금이 모두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저 회사 도산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시점서부터 갑자기 세상의 모든 성장은 다 테슬라가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꼭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한참 달릴 때 그리고 많은 이렇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주주층이 형성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엄청난 그 역풍을 갖다가 각오해야 되는 거죠. 저는 뭐 항상 많은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바이오 쪽에서 뭐 S사 정도로만 얘기하면 분이 막 이렇게 항상 소신 있는 발언을 해주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이 신뢰를 하고 보는 거겠죠. 그러게 현정 앵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 요거는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저 요번에 이제 5월 FMC 의사록 나오고 나서 예. 월가에서 조금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약한데 즉 비둘기파적인데 근데 이게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혹시나 인플레도 안 잡히고 뭐 이런 식이라면은 더 세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예. 센터장님 어느 쪽으로 보셨습니까? 당장에는 뭐 약하게 진행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약하게 봐야 긴축 강도를 약하게 그렇죠. 기축 강도를 약하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조직이든지 네. 한 번 이쪽에서 크게 실수를 하게 되면요. 그거를 만회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럼 만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쪽을 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크게 그리고 강하게 얘기를 해야 네. 되잖아요. 연준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물가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어느 정도 정책을 변경하면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한 거예요. 네. 그랬다고 올해 지금 엄청나게 세게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바닥에 떨어져 버린 예. 상태입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어떻게 하든지 아무튼 원상으로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쪽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금리 인상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고 뭐 이런 거 외에는 지금 생각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게 보면 야 연말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2.5%? 야 이것도 높은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3%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예.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할까 이런 얘기를 예.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연준이 그만큼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약간의 변동이 있고 뭐 이렇다라고 해서 그럼 우리 발을 빼서 여기서 좀 이렇게 좀 완화해서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한다라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는데 제가 이런 국면에서 이건 진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반대쪽을 강하게 하면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버블이 상당히 많이 생긴 상태에서 항상 보면 위기가 발생하는 건 버블이 굉장히 많이 생긴 상태에서 이거를 끄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앞으로 달리는 거죠. 굉장히 금리 인상 속도도 빨리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확 주저앉아 버리면 이제 위기가 발생을 하는 형태가 네.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거를 보면 꼭 그 꼴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딱 들어요. 그러니까 그 버블이 상당히 생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거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그냥 어떤 거 하냐면 무조건 물가를 일단은 빨리 잡아야 돼. 네네. 그러니까 막 금리를 올리고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리고 그래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잘못 작동했던 게 2008년도 금융위기였고 잘못 작동했던 게 일본이 확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이런 형태였었잖아요. 저는 그게 더 문제지 지금에서 연준이 과연 뭐 얼마나 조금 더 이렇게 완화적인 형태를 취할 거냐 아니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마이너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짧게 추가 질문을 더 드리면 오늘 밤에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CPI와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난 것인가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인플레이션은 그냥 놔둬도 지금 정점을 지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 인플레가 8% 이상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상당폭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8%의 절반 정도까지도 내려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생기는 우려 이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 시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물가가 8%에서 4% 정도 되면
금리를 올린 부분이 있으니 네. 그 금리 올린 부분들을 또 일정하게 어느 정도 내려서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난 몇 년 동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0.25% 금리, 0.5% 금리가 그게 정상이 아니라 아니었죠. 그게 비정상이었다는 네. 거예요. 그 비정상을 지금 보면 정상의 단계로서 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기준금리로 정상적인 형태가 어느 정도일 거냐. 최소한 2.5%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그 정상 단계로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가가 하반기 뭐 연말 돼서 한 4% 정도로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경기가 심하게 둔화되지 않는 한 연준은 금리를 내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 시장 증시를 비롯한 금융 시장은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시고 금리는 뭐 어쨌거나 따박따박 올릴 텐데 예, 예. 50 올리고 예. 그다음에 뭐 한 25bp라도 해서 하다못해 2.5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연말에. 그렇죠. 예, 예. 일단은 뭐 지금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던 부분이 네. 그런 것들을 어느 반영을 정도는 한 좀 거고. 반영을 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봤을 때는 뭐 금리를 인상한다던가 이런 이 금리 인상 이 부분들은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 영향을 주는 건 금리 인상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땐 유동성 축소. 그러니까 양적 긴축 예. 이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죠. 예. 3년 동안에 걸쳐서 3조 달러 이상 자금을 이게 흡수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영향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더 문제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서는 경기가 도대체 얼마나 둔화될 거냐 하는 네. 것들이 더 문제인 거죠. 예. 지금 연준은 보면 경기가 올해 뭐 그래서 연착륙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소장님도 올해 하셨으니까 그러지만 경기가 연착륙하는 그림을 많이 보셨습니까? 연착륙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저는 40년 동안 봐왔는데 딱 한 번 정도 이런 정도인데 그것도 연착륙이 아니라 내려가는 와중에 우리가 이게 바닥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닥이 아니었던 거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연착륙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여기서 금리를 얼마나 인상을 할 거냐 그리고 생각했던 정도 수준을 금리를 만든다라고 네. 하는 거는 지금에서는 주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봐요. 비행기도 착륙할 때 보면 어지간해서는 연착륙 없고 날씨 아무리 좋고 바람 없어도 쿵쿵거리거든요. 예. 진짜 비단결에 앉듯이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장 와이프하고 어린 애가 타고 있었다더만요. 그렇군요. 근데 저기 센터장님, 우리 한은은 지금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은요. 네, 한은은 연준보다는 비교적 잘 대처를 하고 있다. 연준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아무튼 연준보다도 금리 인상을 먼저 했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형태로서 정책을 피고할 수 있을 여지를 지금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람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내 생각대로 조금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서 그 다음에는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그런 상태고 네. 연준은 지금 계속해서 몰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뒤를 분간을 못하는 형태고 이렇게 된다라고 봐요. 네, 어제 이창현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경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예.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시각은 계속 있는 것 예, 예,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경기 침체는 뭐 당연히 온다라고 봐야 되죠. 그 강도 정도가 얼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경기 침체는 당연히 온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효과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아니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가 둔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영원히 금리를 0으로서 갖고 가면 항상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금리를 올리고 했기 때문에 그 경기가 좀 둔화된다라고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지난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정말로 너무하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정책들을 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정책을 너무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거는 경제가 자생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기 둔화는 뭐 당연한 부분이고 네. 하반기 되면 뚜렷하게 둔화가 될 텐데
그 둔화 정도가 과연 얼마큼 됐냐. 지금 이제 뭐 그 예상하는 대로 한 2% 중반이 될 거냐. 예. 아니면 1%대 그 뭐 초중반이 될 거냐. 네. 아니면 미국 경제가 아예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냐. 네. 이런 정도의 차이지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센터장님, 저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얼추 이제 시장에 대한 큰 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들으셨고, 예. 뭐 제가 조금 이렇게 반갑게 들었던 부분은 이제 미국하고 좋은 의미의 디커플링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상황인데 뭐 어쨌거나 바로 빠지든 좀 오르다 빠지든 지금은 바로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와중에 다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어느 쪽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업종으로. 그 한 4주 전 정도서부터 보면 바이오 주식들이 한번 올랐고 바이오가. 그다음에 지난주에 보면 2차 전지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지 네. 않습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주식 시장이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먼저 보여준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서부터는 아마 테마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보다 더 강화되면서 테마에 들어가는 그 이 종목들이 보다 더 이제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서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주가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걸쳐서 계속 박스권 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형주를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움직이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네. 그게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갔다가 또 요게 좀 쉬면 다른 것이 갔다가 이러면서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게 길면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뭐 1년이 갈 수도 있고 막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나의 투자 또 대담 순서 가성비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모처럼 나와주셔서 또 뭐 거침없이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